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 작가는 이쯤 정도면 다시 한번 예의상으로라도 소개해야 하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좋아해 주시고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스탠리 앨런입니다. 그동안 소개 작품으로는 브로커 특급, 최상의 것, 그리고 배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많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 작품은 1956년작 애플비씨의 질서 정연한 세계입니다. 주인공인 애플비씨의 다양한 사기 행각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며 반전에 또 반전에 그리고 또 반전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럼 정신 바짝 차리시고 감상하세요. 애플비씨의 질서 정연한 세계, 스탠리 앨런. 애플비씨는 작은 체격에 점잔을 떠는 남자였다. 태 없는 안경을 쓰고 희끗희끗한 머리는 가운데 가르마를 타서 넘긴 그는 제대로 계획을 잡은 인생에는 우연히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점을 거듭 증명하면서 진지하게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아내를 제거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알아내야 할 시점이 왔을 때 그는 어디에서 방법을 찾아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중고 서점의 서가에서 법의학 책 한 권을 찾아냈다. 같은 주제를 다룬 책들은 여러 권 있었지만 한 권을 제외하고는 무참히 달아 너덜너덜한 상태라 이럭저럭 상태가 양호해 보이는 그 책을 선택했다. 세세히 살펴보니 책 안에는 선량한 인간이라면 이 세상에 대체 얼마나 많은 괴물들이 살고 있는 것일까 놀라워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광기와 욕정이 자아낸 끔찍한 결과들의 연구 사례들이 그득했다. 그는 찾고 있던 것에 아주 가까워 보이는 사례 하나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사례의 주인공 XV는 자택의 조잡한 소형 깔개 위에서 넘어져 사망했고 사고사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고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변호사가 XV인의 남편에게 살인죄를 물었고 검시를 통해 혐의를 증명하려던 차 피의자가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바람에 사건은 갑작스레 종결되었다. 살해의 여러 가지 요소가 애플비씨의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아내의 재산을 즉각 소유하기를 원하는 애플비씨의 욕망은 엑스부인의 변호사가 남편의 동기로 주장한 것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사건의 세부 사항이었다. 남편의 말로는 아내가 물을 가져다 주는 중이었는데 발밑에 소형 깔개가 갑자기 미끄러졌다는 것이다. 소형 깔개라는 것이 원래 잘 미끄러지지 않는가? 변호사는 지치지도 않고 남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의학 전문가를 동원했다. 전문가는 여러 장의 도면을 이용하여 남편이 아내로부터 물잔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한 손은 아내의 어깨 뒤에, 다른 한 손은 아내의 턱에 대고 갑자기 밀어내는 상황을 그려냈다. 이 경우 범죄의 증거를 남기지 않고도 아내가 소형 깔개 위에서 넘어져 죽는다는 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기가 아이의 장난처럼 쉬웠을 것임을 명백히 밝혔다. 애플비씨는 책에 실린 도면들과 설명을 줄기차게 연구했다. 그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탐욕스러운 남자는 아님을 분명히 밝혀두겠다. 그는 분명 돈을 원했지만 그 돈은 신성한 소임을 다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했다. 골동품 가게 애플비의 골동품과 진기품을 지킨다는 신성한 소임 말이다. 애플비씨의 우주에서 골동품 가게는 빛나는 태양이었다. 20년 전 아버지가 남긴 유산으로 사들인 가게는 상황이 좋을 때조차도 곤궁한 가게를 간신히 꾸리게 할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대체로 상황이 나빠서 애플비씨는 어머니의 보잘것없는 재산과
호의에 매달려 살아야 했다. 어머니는 한 푼이라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게 때문에 고성이 오가는 전투가 벌어지곤 했지만 승리는 언제나 가게가 차지했다. 따지고 보면 어머니에게 애플비씨가 지닌 의미와 가게가 애플비씨에게 가지는 의미가 같았기 때문이다. 이 불행한 삼각관계가 어머니의 죽음으로 마침내 붕괴되자 애플비씨는 자신의 질서정연한 작은 세계를 유지하는데 어머니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깨닫게 되었다. 어머니가 때때로 아들에게 돈을 주기도 했지만 그의 개인적인 습관도 관계가 있었다. 어머니는 까다로운 소식가인 아들의 식사를 완벽하게 굽고 찌는데 능숙했다. 집안 물건이 하나라도 제자리에 벗어나 있으면 신경이 격하게 곤두서는 아들이 문제를 겪지 않게 하는 해결사이기도 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자 삶에 거대하고 불편한 구멍이 난 애플비씨는 구멍을 메우기 위한 방법을 고민한 끝에 결국 결혼을 선택했다. 창백하고 얇은 입술을 가진 아내는 외모와 행동 거지가 어머니와 너무나 비슷하여 아내가 방에 들어올 때 애플비씨는 때때로 둘의 유사함에 흠칫 놀라곤 했다. 유일하게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라면 가게가 지니는 중대한 의미나 가게에 대한 남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가게의 사업 경비를 위해 소액 융자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한 날 그 사실이 드러났다. 애플비 부인이 쪼그라드는 덩굴처럼 시들어가던 참에 남편의 청혼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마침내 유부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만 청혼을 수락했다고 한다면 공정한 판단은 아닐 것이다. 창피한 마음에 숨겼지만 사실 그녀는 태 없는 안경 너머로 보이는 애플비씨의 슬퍼 보이는 커다란 두 눈에 매료되었다. 사회적 교양이 듬뿍 배인 점잖음에 옷 밑에 깊이 숨어있는 감정이 슬쩍 내비치는 듯한 눈이었다. 그 감정이 실로 깊이 숨어 있어 탐색 범위를 훌쩍 벗어난다는 사실을 결혼 후 곧바로 깨달은 그녀는 눈동자에 대해서는 모두 잊고 숙련된 솜씨를 발휘하여 남편의 식사를 찌고 굽는 데 주의를 쏟았다. 하지만 결혼 전 깊은 인상을 남겼던 애플비의 골동품과 진기품이 사실은 텅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은 잠자코 지나가지 않았다. 서둘러 가게에 대한 조사를 마친 아내는 약간 열을 올리며 자신의 알아낸 것에 대해 애플비 씨에게 따졌다. 그녀가 째진 목소리로 외쳤다. 골동품과 진기품이라고요? 수지품이라는 게 다 쓰레기잖아. 먼지나 뒤집어 쓴 가치 없는 것들이라고요. 돈이나 밝기는 어리석은 무리에게는 가치 없어 보일지 모르는 물건들이 애플비 씨에게는 인생 그 자체임을 아내는 이해하지 못했다. 어릴 적부터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족족 수집하여 분류, 정리하고 보존하던 애플비의 광적인 취미에서 비롯된 결과가 바로 골동품 가게였다. 가게에 자리 잡은 물건의 가치는 소유 기간과 비례하여 커졌다. 금이 간 모조품 세부르 자기도, 조악한 수준의 가짜 치펀데일 가구도, 녹이 쓴 검도 마찬가지였다. 자기 위치를 확보하지 못한 물건은 없었다. 적어도 애플비씨에게는 영속적이며 변하지 않는 위치를 확보했다. 그리고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지만 아주 간혹이나마 물건이 팔리면 그는 고통을 느꼈다. 물건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다. 물건의 가치를 가늠하지 못하던 고객이라면 애플비씨의 고통 어린 표정을 보고 자기가 고른 물건이 희귀성에 비해 저렴한 가격인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할 정도였다. 인상을 쓰느라 한데 쏠린 이목구비가 고통 어린 얼굴로 변하는 이유는 물건이 남길 빈 공간이 자아낼 잠시의 무질서 때문이며 물건 자체에 대한 열정 때문이 아님을 상상할 수 있었던 고객은 다행히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는 애플비 부인은 남편을 매섭게 몰아세웠다. 당신은 내가 죽어야 내 잔돈푼나마 돌려받게 될 거예요. 내가 죽어서 없어진 다음에 말이에요. 그렇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애플비 법정의 피의자가 되어 스스로 형까지 선고했다. 남은 것은 집행뿐. 때가 왔을 때 애플비 씨는 자신의 귀하디 귀한 서적에서 훔쳐본 방법을 적용해보고는 그 내용이 모든 면에서 정확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은 신속하고 조용하게, 그리고 바지에 튄 물방울들만 제외한다면 깨끗하게 종료되었다. 묘사조차 하기 힘든 소용 깔대 따위가 음주운전보다 생명을 더 많이 앗아간다는 등 검시관이 궁시렁거리긴 했다. 담당 경찰관은 원한다면 장례 준비를 어떻게든 도와주겠다고 친절하게 제안했다. 그렇게 일은 끝이 났다. 일이 너무 쉽사리 진행된 나머지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불현듯 애플비 씨는 새로운 세계가 찬란하게 펼쳐졌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변호사가 예의 바르게 동정심을 표하며 아내가 남긴 재산을 정리해 온 것이다. 때로는 감정에 신경 쓰는 것보다 신중하게 행동하는 데 무게를 둬야 한다. 이미 애플비 씨는 무엇보다도 신중함의 덕목이 돋보이는 남자였지만 말이다. 유산의 분배가 끝나자 골동품 가게는 처음 위치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갔다. 두 번째 애플비 부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가게는 다시 한번 자리를 옮겼고, 여섯 번째 애플비 부인이 처리되었을 무렵엔 가게의 이주는 수학 과정의 일부로서 자리 잡았다. 아내들은 모두 비슷했다. 창백하고 마른 여성, 공통적으로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고 음식을 굽고 찌는 솜씨가 뛰어났으며 규칙과 질서를 고수했기에 애플비 씨는 고인이 된 아내들을 개인이 아니라 한데 뭉뚱그려 막연하게 기억했다. 아내들을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은 은행 계좌 총액의 자릿수였다. 처음 두 명의 부인은 네 자릿수짜리, 세 번째 부인은 세 자릿수짜리였다. 마지막 세 명은 다섯 자릿수짜리였다. 여섯 부인의 유산을 합친다면 누구의 기준으로도 상당한 액수였지만 만족을 모르는 애플비의 골동품과 진기품이 유산이 들어오는 족족 바로 낚아채 갔기 때문에 애플비 씨는 여섯 번째 부인을 묻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경제적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라 여느 때라면 다섯 자릿수짜리를 꿈꾸었을 애플비 씨가 네 자릿수짜리로 타협할 생각까지 했다. 이 순간 마사 스터지스가 등장했으니 삶이 실로 기가 막히다 할 것이다. 15분의 대화 끝에 그는 네 자릿수와 다섯 자릿수짜리를 머릿속에서 말끔히 지워버렸다. 마사 스터지스가 여섯 자릿수짜리였던 것이다. 마사 스터지스는 재산 규모로만 이제까지 형성된 애플비 부인의 전형적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 애플비 씨의 옛 여인들과 달리 그녀는 큰 체격에 다소 볼품없는 생김새도 옷차림도 예절도 조잡한 여인이었다. 제대로 화장을 하고 매무새를 가다듬고 머리 손질을 하고 옷을 입는다 해도 사람들 앞에 내놓을까 말까한 주제에 그 여자는 사회에서 거부감을 느끼는 외모를 가지려고 일부러 안간힘을 쓰는 것이 역력했다. 충격적인 오렌지빛 빨강으로 물들인 머리카락을 대강 틀어 올리고 윤곽이 흐릿한 이목구 위의 단점이 두드러지게끔 아무렇게나 화장을 했다. 편안함을 추구한 것이 역력한 옷까지는 지나치게 화려한 색상들이라 천박해 보였다. 신발은 손질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신어온 모양새가 뚜렷했다. 이런 모든 것들과 그것이 자신을 보는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마사 스터지스는 전혀 깨닫지 못한 듯했다. 애플비의 골동품과 진기품 안에 들어서는 그녀의 기세는 실로 대단하여 실내의 물품들이 춤추듯 들썩거렸다.
그녀가 잇따라 담배에 불을 붙이며 줄기차게 담배를 피워대는 동안 애플비 씨는 얼굴 앞에 공기를 손으로 휘휘 내줬고 기침을 하며 모종의 암시를 주었다. 그녀는 쉬지 않고 시끄럽게 말을 해댔다. 가게를 길들여 놓은 높고 가느다란 목소리와 달리 그녀의 쉰 듯한 깊은 목소리는 기묘하게 울렸다. 안면을 튼 후 첫 14분 동안 애플비 씨는 보자마자 혐오감을 느낀 여인이 조심스럽게 상품을 감정하는 모습을 보고 아주 약간 마음을 풀었다. 그녀는 상품을 세심하게 살피고 평가하고 비교한 후에야 불만을 뚜렷이 드러내며 다음 상품으로 주의를 돌렸다. 곁에 붙어 함께 움직이면서 애플비 씨는 여자가 상품이나 그의 인내심에 해를 끼치기 전에 가게 밖으로 내보내야만 한다는 마음을 점점 키워갔다. 그때였다. 안면을 트고 15분이 흘렀을 때 그녀가 그 말을 꺼냈다. 나는 은행에 50만 달러가 있답니다. 마사 스터지스가 경멸 어린 어조로 경쾌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따위 것들에 한 푼이라도 쓰게 되리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죠. 애플비 씨는 얼굴 앞으로 손을 올려 주위의 어린 담배 연기를 물리치려던 참이었다. 손이 스르르 옆구리로 흘러내리는 동안 머릿속에 놀랍도록 많은 숫자의 문제가 어지럽게 떠올랐다. 여인 왼손에 어떤 손가락에 중요한 반지가 없다는 문제, 그 밖에는 단기 여운과 장기 채권, 이율에 관한 수학적 문제들이 줄을 이뤘다. 손이 옆구리에 닿을 무렵엔 문제들의 해결 방안이 솟구쳐 오르고 있었다. 마사 스터지스의 단정치 못하고 천박한 본성 탓에 일을 진행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는 점은 반드시 언급하고 넘어가야 한다. 돈은 되지만 매력적일 수 없는 사진을 찍어야 할 때 정신에 막을 들이우고 카메라 렌즈 너머를 보는 현명한 사진사처럼 여느 남자라면 그 말을 듣고서는 여자를 보는 눈에 다른 조치를 취했을 수도 있을 터였다. 하지만 애플비 씨는 그런 식의 자기 기만이 불가능한 남자라 짐을 내려놓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 일부러 무거운 짐을 지는 용자처럼 정신을 무장했다. 마사 스터지스와 결혼하고 나면 궁극적으로 그는 당면한 중요한 수학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쾌한 존재를 세상에서 제거하는 기쁨 또한 누리게 될 것이다. 그는 어느 때보다도 슬픈 감성으로 눈을 빛내며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다. 참으로 유감이로군요, 부인. 성함이 여자는 스터지스 양이라고 불러달라며 양을 강조했고 애플비 씨가 사과의 미소를 지었다. 물론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세련되고 문화를 잘 이해하는 분이 훌륭한 예술품을 소유하는 기쁨을 누린 적이 없으시다는 건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배우죠.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결코 늦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사 스터지스가 날카롭게 쳐다보더니 뱃속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큰 소리로 껄껄 웃어댔다. 고막이 얼얼할 정도였다. 유머 감각이라곤 별로 없는 애플비 씨는 한순간 자신도 모르게 끔찍한 말을 던져서 두려운 결과를 부른 것은 아닐지 걱정에 사로잡혔다. 재밌는 양반, 마사 스터지스가 입을 열었다. 내가 주인장이 파는 이따위 기괴한 것들로 인생을 지저분하게 채울 생각인 줄 알았다면 착각은 그만하세요. 친구에게 줄 선물을 사러 왔으니까 강철 같은 본성과 태도로 사람 속을 뒤집어 놓은 역겨운 종자인데 그런 여자에게 내 감정을 알리기에 이 가게보다 완벽한 곳은 생각할 수 없네요. 여기 있는 뭘 사다 줘도 딱 맞을 거예요. 가능하다면 배달 시간을 잘 조정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여자가 선물을 받으면 좋겠어요. 잠시 비틀거린 애플비 씨는 의연하게 몸을 가눴다. 그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런 거라면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뭔 소리예요? 주인장이 그렇게 해줄 수 없다면 내가 손을 쓰죠. 진짜로. 이해가 안 되나요? 이런 일은 결과를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할 맛이 난다고요. 마사 스터지스의 말에 애플비씨는 분노를 가까스로 억눌렀다. 배달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제 가게의 어떤 물건도 그런 목적을 위해 팔지 않습니다. 고객님께서 아무리 높은 가격을 부르신다고 해도요. 마사 스터지스의 두터운 턱이 떡하니 아래로 떨어졌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녀가 멍하게 물었다. 모험의 순간이 왔다. 애플비씨는 깨달았다. 이어질 발언에 따라 여자는 끔찍한 웃음소리를 발작하듯 뿌려대며 그를 완전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하게 영원히 가게 밖으로 사라져 버릴지도 몰랐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순간이었다. 애플비씨는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마사 스터지스가 어떤 인간이든 여자이건 마찬가지야.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가게 방침입니다. 고객님이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그에 걸맞은 정성을 쏟아 보살필 것임을 확신할 수 없다면 어떤 것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저의 가게 방침은 언제나 그러했고 제가 주인인 한 계속 그럴 것입니다. 방침을 지키지 않고 구매하는 것은 저를 모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마사 스터지스를 바라보았다. 근처에 놓인 의자에 다리를 벌린 채 털썩 앉은 그녀의 허벅지에 치마가 팽팽하게 감겨 올라가 끔찍한 신발이 무자비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 성냥불 너머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손을 살짝 흔들어 연기를 흐트러뜨렸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거 참 아주 재미나는 얘기군요. 좀 더 해보시겠어요? 전혀 아는 게 없는 낯선 이로부터 가장 사적인 정보를 끌어내는 것은 경험 없는 이들에게는 어려운 일로 보일 것이다. 그러한 정보에 자주 관심을 둘 수밖에 없던 애플비씨에게는 식은 죽 먹기였다. 그는 마사 스터지스가 말한 자산 금액이 상당히 정확하며 피부치나 친한 친구 없이 홀몸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금세 알아냈다. 결혼을 그리 싫어하지 않는다는 점도. 마지막 정보는 여자가 가게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을 때 얻어냈다. 그녀는 의자에 편안하게 몸을 늘어뜨리고 앉아 끊임없이 수다를 떨었다. 대체로 애플비씨와 흡사했다는 자신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였다. 마사 스터지스가 회상하듯 말했다. 그러고 보니 아버지는 옷도 주인장하고 비슷하게 입었네요. 아주 단정하셨는데 자기 몸에만 꼼꼼하게 군 건 아니에요. 집도 매일 꼼꼼하게 살피시곤 했죠. 집안을 돌아다니며 모든 것이 정확히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곤 하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생활을 고수하셨죠. 돌아가시기 1시간 전에 벽에 걸린 액자들을 똑바로 놓으시던 모습이 기억나네요. 마침 벽에 살짝 삐뚤게 걸린 그림을 다소 짜증스럽게 바라보던 애플비씨는 마지못해 그림에서 주의를 돌렸다. 아버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신 거군요. 그가 안 됐다는 어조로 물었다. 그래요. 그랬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런 희생을 하신 분은 보상을 받아야 해요. 안 그런가요? 특히, 아, 이런 말씀드리면 쑥스러워하실지 모르겠지만 스터지스 양 같은 숙녀분은 내키기만 하면 노령의 아버지를 돌보는 것을 그만두고 언제라도 결혼을 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그가 싹싹하게 말하자 마사 스터지스가 한숨을 쉬었다. 주인장 말이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런 꿈이 있던 것을 부인하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꿈은 꿈일 뿐이에요. 앞으로도 꿈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째서요? 애플비씨가 속내를 더 털어보라는 듯 물었다. 어째서냐면 마사 스터지스가 우울하게 말했다.
내 꿈에 들어맞는 남자를 아직 보지 못한걸요, 애플비씨. 나는 수줍게 낯을 붉히는 여학생이 아니에요. 나 자신과 내 은행 계좌를 굳이 비교해 보지 않아도 어째서 남자가 나에게 헌신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솔직히 남자의 동기에 관심도 없어요. 하지만 내 남편은 반드시 선량하고 점잖은 남자로서 인생의 매 순간마다 나를 걱정하고 사랑할 사람이어야 해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의 기억을 생생하게 지킬 수 있는 남자여야 하고요. 애플비 씨는 여자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고 무겁게 말했다. 스터지스 양, 당신은 여전히 그런 남자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녀가 그를 보았다. 시선에 어린 뜨거운 감정 때문인지 매력이라곤 없는 밋밋한 이목구비가 더욱 볼품없어 보였다. 여자가 물었다. 정말 그럴까요, 애플비 씨?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미소를 지으며 여인을 내려다보는 애플비 씨의 눈동자에 확신이 번뜩였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을 겁니다. 그가 따스하게 말했다. 남녀 사이에 얼음이 일단 녹았다 싶으면 숨을 깊게 쉬고 바로 뛰어드는 것이 최선임을 애플비 씨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며칠이 채 지나기 전에 청혼을 했다. 스터지스 양, 외로운 남성에게는 더 이상 외로움을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한 순간에 관심과 따스한 감정을 아끼지 않고 줄 수 있는 여성을 만난다면 실로 행운아라고 할 수 있겠죠. 스터지스 양, 제가 바로 그 행운아입니다. 마사 스터지스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어머, 애플비 씨! 상냥하신 분. 하지만 여인이 주저하는 기색에 애플비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잠깐만요. 그가 황급히 여인의 말을 가로막았다. 스터지스 양, 제게 조금이라도 믿업지 못한 점이 있다면 답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해 주세요. 현재의 제 감정을 고려해 주신다면 무리한 부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사 스터지스가 대답했다. 뭐 좋아요. 보세요, 애플비 씨. 나는 배우자에게 원하는 것이 분명해요.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아요.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답니다. 나는요, 남은 인생 전부를 절대적으로 나만 생각하며 헌신하는 데 바칠 사람을 원해요. 스터지스 양, 전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애플비 씨가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남자들은 왜 그렇게 쉽게 말을 할까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아무튼 생각해 보겠어요, 애플비 씨. 대강대강 사는 여인이 결정을 내리는 것을 한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에 그는 우울했다. 며칠 후 게인즈버러 앤드 골딩 법률 사무소에 나와달라는 일방적인 편지가 갑작스레 도착했을 때는 더욱 우울해졌다. 채권자들이 승냥이 떼처럼 달려드는 상황이라 애플비 씨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할 수밖에 없었다. 법률 사무소에 도착해 누구의 변호사인지 알게 된 후에는 놀랐지만 안도했다. 그들은 가게의 채권자가 아니라 마사 스터지스의 변호사였다. 사무소를 주도하는 이는 형제 게인스버러 중 형이었다. 작은 키에 군턱이 셔츠 목깃을 가릴 정도로 흔들흔들 늘어진 무지막지하게 뚱뚱한 남자가 물고기 같은 커다란 눈동자를 희번덕거리며 애플비씨를 보았다. 아우 게인스버러는 형을 쏙 빼닮았지만 형만큼 턱이 늘어지지는 않았다. 골딩은 가늘고 뾰족한 얼굴의 무표정한 젊은이였다. 형 게인즈버러가 애플비씨에게 유리알 같은 눈동자를 못 받고서 입을 열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사안입니다. 스터지스 양은 저희의 소중한 고객이신데 이때 아우 게인스버러가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과의 결혼을 언급하셨습니다. 의자에 점잔을 빼며 앉아있던 애플비씨는 기쁜 마음에 흥분해 말했다. 그렇습니까? 형 게인즈버러가 말을 이었다.
스터지스 양은 남성이 자신의 재산을 보고 구애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만, 놀란 척 항의하려는 애플비씨를 그가 손을 들어 막았다. 그 점에 대해서는 덮어두실 생각이라고 합니다. 무시한다, 일단 보류한다는 뜻입니다. 아우 게인스버러가 단호하게 말했다.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모든 부분을 상대가 이루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말이죠. 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애플비씨가 열렬한 기세로 말했다. 형 게인즈버러가 불쑥 물었다. 애플비씨, 전에 결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애플비씨는 재빨리 머리를 굴렸다. 과거를 어설프게 부인했다가는 치명적인 덫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반면 인정한다면 과거에 대한 안전장치로 작용할 뿐 아니라 솔직한 태도가 돋보일 것이다. 있습니다. 이혼하셨나요? 그게 무슨, 절대 아닙니다. 애플비씨는 진심으로 충격을 받았다. 게인즈버러 형제가 만족스러운 기색으로 서로를 보았다. 형 게인즈버러가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애플비씨가 무례하게 느낄 수도 있는 질문이었겠지만 요즘처럼 도덕이 땅에 떨어진 때에는 그 경우라면 정말 확실히 하고 싶군요. 애플비씨가 집요한 기세로 끼어들었다. 저만큼 도덕적인 사람도 드물 겁니다. 담배나 독한 술이나 그리고 해픈 여자들요? 아우 게인스버러가 싹싹하게 말했다. 애플비씨의 얼굴이 벌개졌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모릅니다. 형 게인즈버러가 고개를 끄덕였다. 스터지스 양은 어느 경우에도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을 겁니다. 한 달 내에는 답을 드릴 테지만요. 이 늙은이의 충고를 꺼리지 않으시다면 말이죠, 선생. 한 달 동안 열심히 구애하세요. 그분은 여성입니다, 애플비씨. 제 생각엔 여자란 다 비슷한 존재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플비씨가 말했다. 아우 게인즈버러가 끼어들었다. 헌신과 변치 않은 애정, 이 두 가지가 성공의 열쇠죠. 혼자만의 오붓한 시간을 누리던 어느 날, 문득 애플비씨는 깨달았다. 그들은 그의 가게와 가게가 상징하는 질서 정연한 세계를 제쳐두고 마사 스터지스라는 전혀 매력없는 존재를 그 자리에 들이라 요구한 것이었다. 물론 잠시만 견디면 될 일이었다. 마사 스터지스가 그와 제대로 혼인을 하고 앞서간 애플비 부인들의 뒤를 따르고 나면 찬란한 보상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인과 친교를 쌓도록 강요받게 되자 상황은 더욱 견디기 힘들어졌다. 그녀는 결혼에 대해 갖가지 쓰잘머리 없는 의견을 쏟아냈고 미래의 남편으로서 말고도 미래의 호라비로서의 관점을 가지고 그녀를 대하던 애플비씨는 그녀가 의도치 않고 쏟아내는 동의할 수 없는 발언에 이를 악물어야 하는 경우가 허다했던 것이다. 마사 스터지스가 어느 날 말했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아내와 이혼하는 남자는 다른 어떤 여자와 결혼하더라도 이혼을 하고 말 거예요. 오늘날 볼 수 있는 실패한 결혼의 수많은 예들을 봐요. 아마 거의 모든 경우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결코 찾지 못하고 언제나 여기저기 엿보고 다니는 남편이 존재할걸요? 반면 내가 결혼할 남자는 그녀가 그에게 드러나는 듯 말했다. 반드시 한 군데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릴 마음가짐이 있어야 해요. 물론입니다. 애플비씨가 말했다. 특히 견딜기 힘들었던 또 다른 어느 날 마사 스터디스가 말했다. 어디선가 들은 건데요. 흡족한 결혼은 여자의 수명을 연장해 준대요. 결혼이 긍정적인 것이라는 훌륭한 증거죠. 그렇죠? 물론이죠. 애플비씨가 말했다. 한 달의 평가 기간 동안 그는 다양한 억양을 곁들인 물론입니다라는 한 가지 문장에 철저히 의존하며 대화를 했는데 그 전술은 맞아떨어졌다. 마의 한 달이 저물었을 때 그는 공식처럼 읊던 표현을 게인즈버러와 게인즈버러 골딩이 유일한 하객으로 참석한 결혼식에서
결혼 선서로 바꾸어 읊을 수 있었다. 결혼식 직후 애플비 씨는 새 신부와 함께 사진관으로 향해 뚱한 골등의 지휘하에 셀 수 없는 많은 사진을 찍었다. 그 후 애플비 씨는 아내와 각종 서류를 교환했다. 서로를 둘의 모든 소유물과 재산과 그 외 등등을 물려받을 상속자로 지명하는 서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중에 애플비 씨가 때때로 멍해 보인 건 오로지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머릿속에서 차근차근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깔개를 깔아야 할 것이고 물을 한 잔 청할 순간이 올 것이다. 그때 여자의 어깨에 한 손을 얹고 다른 한 손으로 적절한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가계의 탐욕스러운 채권자들이 행사하는 압력을 생각하면 너무 오래 미룰 수도 없었다. 유언장에 서명을 하느라 아내가 손에 쥐고 있는 펜을 바라보며 그는 몇 주 안에 행하리라 결정했다. 유언장이 손에 들어온 이상 더 오래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결혼 후 첫 주가 끝나기도 전에 애플비 씨는 계획을 크게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는 그저 그렇게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감내할 깜냥이 없었다. 일단 아내의 집, 그녀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고급 저택은 꿈에서조차 보고 싶지 않은 무질서 자체였다. 중요하지 않아 던져놓은 것이라면 정리할 가치도 없다는 원칙 탓일까? 동굴 같은 저택의 모든 방에는 끔찍할 정도로 많은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꽉꽉 찬 옷장과 서랍 밖으로 빚어나온 것들이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너부러져 엉뚱한 곳에 가 있거나 다른 잡동사니 위에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다. 난장판인 집안꼴은 마치 손톱으로 칠판을 한없이 긁어대는 소리처럼 애플비 씨의 떨리는 신경을 자극했다. 아내가 제발 하지 말았으면 하고 기도하듯 바란 바로 그 일이 하필 애플비 부인이 헌신적으로 행하는 단 하나의 일이었다. 그녀는 요리를 좋아해서 식사 시간이 되면 애플비 씨가 전혀 먹지 않는 요리를 잔뜩 들고 주방과 식당 사이를 분주하게 드나들었다. 남편이 처음에 미약하게 항의를 하자 아내는 요리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견딜 수 없다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접시를 비우지 않은 것조차 암묵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라며 정확하게 꼬집어 주었다. 애플비 씨는 희망을 버리고 핏물이 뚝뚝 듣는 고기 요리와 느끼한 소스, 속을 더부룩하게 만드는 과자의 세계로 휩쓸려 들어갔고 그가 겪은 고난의 목록에는 끊임없는 소화불량의 고통이 더해졌다. 자신의 정성에 감사하는 마음을 대식가가 되어 증명하라는 아내의 주장에 그의 고통은 줄어들 날이 없었다. 소화가 불가능한 음식이 수북히 담긴 접시들을 떨리는 코앞에 들이밀면 애플비 씨는 사자를 대적하는 순교자의 심정으로 할당된 분량을 꾸역꾸역 입안에 밀어넣었다. 적절하게 찌거나 구운 단순한 요리를 달라고 울부짖는 소화기관 속으로. 아내의 장례식을 끝내고 집에 와 뜨거운 차와 토스트,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반숙 달걀 정도로 저녁을 해결하는 모습이 그가 즐기는 백일몽이었다. 하지만 이 꿈이나 수속편으로 식사 후 집안을 정리하는 꿈조차도 매일 아침에 깨어나 하루를 맞을 때 느끼는 암울한 기분을 개선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날이 갈수록 아내는 더욱 집요하게 남편의 관심을 확인하고 증명받으려 들었다. 남편이 아내보다 가계에 관심을 더 많이 쏟는다며 공공연히 비난한 어느 날, 애플비 씨는 종막을 준비할 때가 왔음을 알았다. 그날 저녁 그는 깔개를 가져와 주방으로 이어지는 복도와 거실 사이에 조심스럽게 깔았다. 마사 애플비는 별다른 반응 없이 바라보더니 말했다. 낡아 보이네요. 상당히요. 뭐예요? 에피? 골동품이라도 되나요? 언제부터인가 아내는 그 흉한 이름으로 그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움찔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지 불쾌하게 불렀다.
지금도 그는 움찔했다. 골동품은 아니에요. 여러 이유로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지. 내게는 아주 큰 추억이 있는 소중한 물건이에요. 애플비 씨의 솔직한 말에 애플비 부인이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당신은 그걸 나를 위해서 가져왔군요. 맞아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당신은 참으로 좋은 사람이야. 진짜로요. 아내가 뒤축 다른 신발을 끌고 깔개 위를 걸어 복도 맞은편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전화기를 사용하러 가는 모습을 보며 애플비 씨는 곰곰이 생각했다. 아내는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전화를 이용했다. 그 시간에 사고를 계획하면 일을 치르기 상당히 편리할 것이다. 아내가 저녁마다 하는 전화통화는 무계획적인 그녀가 어김없이 지키는 유일한 일과였다. 아내가 특정 시간에 깔개 위를 걸으면 그때 그 자리에서 막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애플비 씨는 안경을 닦으며 생각했다. 그 상황에서 그녀에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나을 것인가? 검증된 기존 방식이 가장 좋을 것임이 분명했지만 전화통화와 물잔이 과연 어울릴 것인가? 뭘 그리 생각해요, 애삐? 애플비 부인이 쾌활하게 물었다. 전화를 끄는 아내는 복도를 가로질러 지금은 깔개 위에 우뚝 서 있었다. 애플비 씨는 안경을 걸치고 안경알 너머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가 불평하듯 입을 열었다. 여보, 그 끔찍한 이름으로 날 부르지 마요. 싫어하는 거 알잖아요. 아내가 짧게 대답했다. 말도 안 돼. 귀여운데? 난 안 귀여워요. 뭐, 난 좋으니까 됐어요. 애플비 부인이 그만하자는 분위기를 풍기며 말했다. 어쨌든 내가 말을 걸기 전에 당신이 하고 있던 생각은 그게 아닐 텐데, 그렇죠? 아내가 부르퉁하더니 입을 내밀었다. 땅딸막하고 단정치 못한 여인이 입을 내민 모습은 꼭 손을 많이 타 달아빠진 밀랍 인형처럼 보였다. 애플비 씨는 보다 적절한 대답을 꾸며내기 위해 그 생각을 억눌렀다. 내 옷 상태가 엉망이라는 생각 중이었어요. 가지고 있는 옷 중에 단추가 제대로 달린 게 한 벌도 없다는 걸 다시 알려줘야 해요? 애플비 부인이 입을 크게 벌리며 하품을 했다. 조만간 손을 볼게요. 내일은 어때요? 내일은 힘들 것 같아요. 애플비 부인은 계단으로 몸을 틀었다. 이제 자요, 애피. 죽도록 피곤해요. 애플비 씨는 생각에 잠겨 아내 뒤를 따랐다. 내일은 재단사에게 양복을 보내 수선을 맡겨야 하리라. 몸에 맞을 옷이 한 벌은 있어야 장례식에서 입을 테니까. 그는 양복을 집에 가져와 단정하게 걸어 놓았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아 아내의 말을 들었는데 쉰 목소리가 한없이 울린 것 같았지만 시계를 보니 아직 9시도 되지 않았다. 이윽고 그는 아내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거실을 가로질러 복도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흥분이 스멀거리며 올라왔다. 아내가 전화기에 손을 뻗었을 때 애플비 씨가 헛기침을 크게 했다. 여보, 귀찮지 않다면 물 한 잔만 가져다 줘요. 애플비 부인이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물요? 귀찮지 않으면요. 애플비 씨는 입을 다물고 기다렸다.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주방으로 향했다. 주방에서 유리잔을 헹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이윽고 애플비 부인이 다가와 물잔을 내밀었다. 그는 감사의 표시를 하듯 아내의 통통한 어깨에 한 손을 얹고 아내의 뺨에 흐트러져 있는 머리카락을 뒤로 치우려는 듯이 다른 한 손을 들었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랬어요? 애플비 부인이 조용히 말했다. 애플비 씨의 손이 허공에서 얼어붙었다. 손에서 차가운 냉기가 내려와 골수에 스며들었다. 그가 간신히 대꾸했다. 다른 사람들? 무슨 다른 사람들? 아내가 음산한 미소를 지었다. 아내의 손에 들린 물자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6명의 다른 사람들요. 아니, 내가 아는 게 6명이란 뜻이에요. 왜요? 더 있어요? 아니,
그가 무심결에 대답하다가 황급히 발을 멈췄다. 당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에피, 여보, 6명의 아내가 그렇게 간단히 잊힐 리 없잖아요. 내 존재가 당신 안에서 너무 커져서 다른 아내를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참 행복할 텐데. 애플비씨가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결혼한 적이 있어요. 내가 전에 명확히 밝혔을 텐데. 하지만 6명의 아내라니. 물론 당신은 결혼한 적이 있죠, 에피. 당신이 누구와 결혼했는지 알아내기는 쉬웠어요. 그 전에 결혼했던 여자를 알아내는 것도 똑같이 쉬웠고요. 다른 여자들도 마찬가지였지. 심지어 당신 어머니에 대해서도 당신이 어디에서 학교를 다녔는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알아내는 것도 쉬웠어요, 에피. 여보, 게인즈버러 씨는 진짜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당신에게 이런 짓을 시킨 게 개인지 벌어요? 전혀 아니죠. 어리석은 남정네 같으니. 아내가 경멸 어린 어조로 말했다. 당신이 계획을 짜고 있던 내내 그 계획을 앞서 알고 있었어요. 당신을 본 순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내 말이 놀라워요? 애플비씨는 끙끙거렸다. 나뭇가지를 집었는데 알고 보니 독사라는 걸 깨달은 남자처럼 복잡한 신경을 다스리느라 바빴다.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그가 숨을 가쁘게 쉬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 같았기 때문이죠. 옷을 입는 방식이나 징글징글한 단정함이나 젠체하는 거만함이나 당신이 좋아하는 소소한 도덕 강의까지 모든 면에서 아버지와 똑같았어요. 나는 아버지를 증오하며 살아왔죠. 아버지의 인성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한 짓도 싫었어요. 돈을 보고 어머니와 결혼한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는 매일매일 악몽 속에서 살았어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남길 재산 때문에 어머니를 죽였죠. 죽였다고요? 애플비씨는 소스라치게 묻자 아내가 날카롭게 말했다. 아, 좀. 그런 짓을 저지를 남자가 당신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어요. 다른 표현을 원해요? 살해했어요. 물 한 잔을 달라고 청하고는 어머니가 물잔을 내밀었을 때 목을 부러뜨렸어요. 당신 방법과 기묘할 정도로 비슷하네. 실로 믿기 어려운 답이 애플비씨의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그는 그 답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다그쳤다. 어떻게 됐는지 말해요. 체포됐나? 아니요, 안 잡혔어요. 목격자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변호사인 게인즈버러 씨는 어머니의 절친한 벗이기도 했죠. 의심을 품은 변호사님이 심리를 요청한 뒤 의사를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이고 마치 어머니가 깔개 위에서 미끄러진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사가 명백히 밝혔지만 판결이 나기 전에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그 사례였어. 내가 읽은 그 사례. 애플비씨가 신음하다가 아내의 냉소적 시선에 입을 다물었다. 아내는 냉혹하게 말을 이었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 맹세했어요. 언젠가 아버지와 똑같은 남자를 찾아내서 아버지가 살아야 했던 인생을 살게 만들겠다고요. 나라면 그 남자의 습관과 취향을 알 수 있으니 그중 어느 것도 맞춰주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돈을 보고 결혼한 남자가 내가 죽어 사라질 때까지 땡전 한 푼 못 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죠. 왜냐하면 내가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내가 최대한 오랫동안 살도록 인생을 다 바쳐서 돌봐야 할 테니까요. 애플비씨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아내가 감정이 격해진 와중에도 여전히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어떻게 그 남자가 그렇게 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가 나직히 묻고는 살짝 앞으로 움직였다. 아내가 말했다. 이상하게 들리겠죠? 그렇죠, 에피. 하지만 당신의 6 아내가 당신에게 물을 가져다 주다가
깔개 위에서 미끄러져서 죽은 것이어만 하겠어요? 그 깔개는 이거랑 아주 비슷하고 물잔도 딱 이거랑 비슷하네요. 너무 이상해서 게인즈 버러시가 말할 정도였어요. 너무 많은 우연은 남자를 교수대로 보낸다나요? 살인 용의로 재판에 붙일 만한 이유가 있을 때는 특히 그렇죠. 애플비씨의 목깃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답답하게 느껴졌다. 내 질문에는 아직 대답을 안 했군요. 그가 살짝 화제를 돌렸다. 당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내가 인생을 바치도록 만들 방법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남편을 교수대에 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아내라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아니, 그런 상황에 있는 남자라면 가능한 한 빨리 아내를 없애려고 할 텐데요. 애플비씨가 목소리를 깔며 말했다. 조치를 취해 놓았거든요. 조치라, 어떤 조치 말이지? 애플비씨가 묻자 아내가 대답했다. 나도 설명해주고 싶어요. 설명이 꼭 필요한 시점이 온 것 같군요. 하지만 여기 이렇게 서서 얘기하는 건 불편해요. 그런 건 상관없지 않습니까? 애플비씨가 짜증스럽게 말하자 아내가 어깨를 으쓱하더니 차갑게 말했다. 뭐 맘대로 하세요. 게인즈 버러시는 당신이 했던 결혼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아내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어떻게 항상 적절한 시점에 유산이 생겨 가계의 빚을 갚았는지 등등요. 이것 말고도 변호사님께 내가 써놓은 편지가 있어요. 내가 사망할 경우 즉각 수사를 개시하고 필요한 모든 행동을 취해달라고 요청하는 편지요. 변호사님은 아주 효율적인 분이지요. 지문하고 사진하고. 지문하고 사진? 애플비씨가 고함을 쳤다. 당연하죠. 아버지가 죽은 후에야 안 건데 아버지는 해외에 잠시 나갈 준비를 해 놓았더군요.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한다 해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며 변호사님이 안심시켜줬어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송환하기는 쉬울 것이라고 하셨어요. 애플비씨가 멍하게 물었다. 나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여기 머무는 것을 원할 리는 없을 테고 또 아니에요. 머무르세요. 이 시점까지 왔으니 얘기하는 건데요. 당신은 그 쓰잘데기 없는 가게를 영원히 포기하고 하루 종일 나와 함께 집에 있게 될 거예요. 가게를 포기하라고? 그가 외쳤다. 해피, 여보, 그 점을 기억하세요. 내가 사망할 시에 전면 수사를 요구하는 편지가 있다고 했죠? 그건 내가 어떻게 죽느냐와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 당신을 항상 내 곁에 둔 채로 길고 쾌적한 인생을 사는 것을 고대할 만하지요. 어쩌면 어느 날 내가 편지와 증거물을 전부 당신에게 돌려줄 수도 있겠죠. 어디까지나 어쩌면이지만 당신이 나를 아주 조심스럽게 돌보아야 당신도 안녕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겠나요? 전화벨이 발작하듯 울렸다. 애플비 부인이 그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게인즈버러 변호사님만큼이나 조심스럽게요. 내가 매일 저녁 9시에 전화를 걸어 잘 있고 행복하다는 것을 보고하지 않으면 변호사님은 두말 않고 가장 충격적인 결론을 내릴 거예요. 잠깐, 애플비씨가 말했다. 그가 수화기를 들자 건너편에서 도저히 헷갈릴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애플비 부인? 형 쪽의 게인스버러였다. 애플비씨는 잠시 머리를 굴렸다.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아내는 지금 통화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입니까? 그의 귀에 와닿는 목소리에 냉혹한 위협이 깃들었다. 착각의 여지가 없었다. 게인즈버러 변호사요. 애플비씨? 부인과 즉각 통화하고 싶소. 10초 드릴 테니 부인을 바꾸시오. 애플비씨, 이해했습니까? 애플비씨는 느릿느릿 아내 쪽으로 몸을 들고 수화기를 내밀었다. 당신 전화요. 그녀가 물잔을 내려놓기 위해 몸을 틀었다. 그 순간 아내의 발밑에서 깔개가 살짝 미끄러지는 모습에 공포가 그를 덮쳤다. 아내의 양팔이 균형을 잡히려는 듯 허공에서 허우적거렸고 유리잔이 발치에 떨어지며 단정한 바지를 흠뻑 적시고 박살이 났다. 아내의 얼굴이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일그러졌다. 곧 그녀의 몸이 바닥에 부딪히더니 너무나 낯익은 자세를 취하며 활기를 잃고 늘어졌다. 그는 아내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손에 쥔 수화기에서 쇳소리처럼 시끄럽게 울려나오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목소리가 째지게 소리쳤다. 10초가 지났습니다. 애플비 씨, 들립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어떠셨나요? 역시 스탠리 앨런의 영리한 스토리 전개는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야기 시작 부분에서 애플비씨의 범죄 의도가 밝혀지면서 독자들은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애플비씨가 마사를 살해하려고 하는 클라이막스에서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라고 물을 때 저는 쇼크보다 서스펜스 상태였습니다. 애플비씨는 마사의 죽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교수형을 당할 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그가 살해하지 않은 첫 번째 아내입니다. 이야기의 반전은 독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마사는 애플비씨가 어떤 식으로든 그녀의 죽음을 돕지 않고 깔기 위해서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작품은 인간 정신의 어두운 측면을 탐구하면서 정상성과 통제에 대한 기존의 개념에 도전하는 흥미진진하고 생각을 자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의의는 보편적인 주제를 탐구하는 것과 예상치 못한 반전과 심리적 깊이로 독자를 사로잡고 불안하게 만드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본인도 모르는 다른 이면의 모습을 가졌다는 걸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음, 다들 있으시죠? 저만 그런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